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해서 그런지 이미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영상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그 기원을 일단 간략히 정리는 해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정치 역사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마스란 단체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팔레스타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살았었던 것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기원전 11세기, 10세기경에는 그 땅에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그 왕국을 건설해 놓고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기원전 10세기경에 이 예루살렘 왕국은 상당히 또 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10세기를 거치면서 이후에,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이 예루살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세력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대 세력은 좀 더 버티다가 기원전 6세기에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후 유럽 각지 또는 중동 지역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서 이후 페르시아인들이 또 장악을 해서 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장악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후 이슬람 세력이 또 거기에 강성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쭉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랍인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정착하고 많이들 살게 됐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20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세기가 될 때 그 땅의 주인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튀르크 세력인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의 터키죠. 근데 이 오스만 세력이 굉장히 강성했었어요. 15세기에는 유럽의 동유럽도 상당 부분 차지할 정도로 강성을 했다가 20세기 초반에 영토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했으며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제가 1차 세계대전 영상들을 전에 올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의 위치는 어땠냐면요. 오스만 제국은 당시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손잡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선 세력이, 협상국 세력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도 가담하는,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가담하죠. 이렇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구도가 전개가 되는데, 자, 일단 오스만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영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접근한 게 아랍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서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당시 그 아랍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세력들에게 너네들 오스만 제국 공격해주면은 전쟁 끝나고 이 땅에 너네들 아랍인들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해줄게 라는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라는 건데요. 맥마흔이라는 영국의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랍 지도자인 후세인에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한 10여 차례 서한을 보내요. 이때가 1915년에서 16년에 걸치는 시기인데요. 15년부터 이제 16년에 걸쳐서 10차례 서신을 보내는데, 이게 바로 후세인 맥마흔 서한 또는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편지를 보낸 거니까 서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아무튼 이 편지의 내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끝나면 여기 아랍인 국가 만들어줄게 이거였는데, 그런데 이 서한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1915년 11월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협정이 191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916년 5월에 이제 협정이 타결이 되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협정의 이름은 사익스 피코 협정이라는 건데요. 사익스는 이제 영국의 외교관이고요. 피코는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이 둘 사이에 협정을 맺은 내용이 뭐냐면, 전쟁 끝나고 이 서아시아 지역을 프랑스와 영국이 분할해서 나눠 먹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국의 속셈은 이 서아시아 지역을 프랑스랑 나눠서 분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랍 세력들에게는 그냥 일부 조금 주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래서 사익스 피코 협정
협정이 체결이 됐고 1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됐고 아랍인들은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저항을 해줍니다.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이 또 다른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걸 바로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유럽에서는요, 그 전부터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고향의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움직임에 사실 그 기폭제가 됐었던 것은 19세기 말 1894년에 있었던 드레퓨스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드레퓨스라는 그 프랑스 장교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고 유럽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항상 이런 처지에 있느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이런 그 유태인들의 움직임을 지지하게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유태인들 중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태인들 중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금융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고,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팔레스타인에 자기 유대인들의 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유태인을 대표하는 가문이었기도 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자본으로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땅을 좀 사모으고 있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이 조금 필요했었던 영국이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친한 척 조치를 한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이 영국 안에서는 사실 뭐 금융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면 등등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유태인들에게 잘해주는 조치를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나서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 국가를 건설하도록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조치를 한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영국이 지금 2중, 3중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곳에 땅을 두고 아랍인들한테 너네들 나라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후세인 맥마흔 서신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또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통해서 프랑스랑 나눠 먹을 또 꿍꿍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거기 유대인 나라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2중, 3중 이 외교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리고 영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후세인 맥마흔 협정, 또 사이크스 피코 협정, 그 다음에 벨푸어 선언 중에서 가장 우선시했었던 것은 바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었습니다. 이 땅을 중동 지역을 프랑스랑 분할을 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지역을 프랑스가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래서 각자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들이 분할한 땅에서 위임 통치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령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생기게 돼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영국령 안에 들어왔죠. 자, 그럼 이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영국은 아랍 사람들한테 국가 만들어줄게, 또 유대인들에게 국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양다리 걸쳤었잖아요. 자, 영국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영국은 이때 고려한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었습니다. 즉 유태인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태인 출신 외교관인 헐버트 사무엘을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 헐버트 사무엘은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친유대 정책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태인들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아랍인들은 반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1920년대부터 반유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20년대에서 또 30년대 가면 그 투쟁은 격렬해지는데 영국은 이걸 막 진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주해 있는 유태인들에게 영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군 장비도 지원해주면서 아랍인들에게 맞서도록 해줬던 것이죠. 이래서 갈등이 증폭이 되어가는 과정에 계속 유태인들의 유입은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독일에서 이 히틀러가 인종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유태인들을 막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태인들의 이주는 더 많아졌고요. 2차 대전 기간에는 유태인들을 더 학살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유태인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몇만 없었는데 처음엔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면서 이 지역의 인구 약 140만 명 넘는 상황에서 45만 명 정도가 유태인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유태인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영국이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아랍인들의 반발은 극심하고 유태인들은 늘어났고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나 여기 위임 통치 안 할래. 유엔이 알아서 해줘 라며 영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발을 뺍니다. 자, 이래서 유엔도 난감해졌는데 일단 유엔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위한 그 영역, 나라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그런 아랍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아랍인들을 위한 팔레스타인국,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이슬람국으로 이렇게 영역을 분리를 해가지고 두 나라를 만들어주고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리하는 공동구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안을 냈고 두 번째 안이 뭐였냐면 팔레스타인 안에 연방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연방국, 이 연방국 안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주,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주, 이렇게 아랍인들주, 유대인주 만들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는 연방국,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케이가 되고 유엔에서 통과가 된 것은 첫 번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아랍인들을 위한 그런 팔레스타인 아랍인 땅,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주고 예루살렘을 공동구역으로 하는 이러한 조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랍인들이 일단 당연히 싫어할 만한 게 당시 유태인들의 인구가 팔레스타인 안에서 3분의 1이었고요. 이 3분의 1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6%, 많이 잡아봐야 7%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 분할안에 의하면 유태인들이 56%의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땅을 56%를 준다고? 심지어 얘네들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6%, 7%였는데 56%의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다고? 이건 아랍인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라며 반발을 하게 되고, 듣고 보면 당연히 반발할 만하죠. 근데 이걸 또 유태인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 분할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랍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랍 사람들이 더 불만을 갖고 분리했던 건 맞아요. 바다도 이스라엘이 더 많이 차지하고요. 홍해 입구는 이스라엘 유태인들 구역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서로 좀 반발하고, 특히 아랍 사람들의 반발이 더 심한 채 이렇게 구성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분할안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 영국은 완전히 떠나요. 48년에 완전히 떠나고 48년 5월 14일 영국이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수립해서 건국을 선포를 했는데, 자, 이 분위기에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저거 건국되면 우리가 박살난다라고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미 벼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까지 이 5국가가 바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전쟁을 개시를 해버렸습니다.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딱 봐도 구도가 5대1이에요.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딱 봐도 5대1이면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5개국 연합군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휘 체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도 잘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5개 국가가 모두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 앞에서 오랜 투쟁 과정에서 군사훈련이 잘 되고 정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숫자는 적어도 군사력은 막강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국가가 서로 이 땅을 노리고, 협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어코 이 1차 중동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이 1차였습니다. 48년에 발발한 것이. 자, 그런데 이 1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가 확 넓어져요. 처음에 56%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차 중동전쟁 이후 78%의 영토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랍 세계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저 아랍 국가들 믿을 게 못 된다. 5국가가 한 나라 쳐들어갔는데 결국 한 나라한테 지지 않느냐 말이다. 그래서 저 아랍 국가들 믿지 말고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우리 아랍인들이 자치적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이겨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아랍인들이 주변 아랍 국가를 못 믿겠다며 이때 만들어진 것이 파타라는 조직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라는 기구인데요. 이 파타의 리더가요,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인물입니다.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라파트 이름 익숙하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라파트가 파타를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64년에요. 아랍 국가 세력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는 기구를 출범시키는데 여기에 의장도 이 아라파트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라파트라는 인물이 파타를 이끌 때부터 이 주변 아랍 국가들 못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랍 국가들이 그 후 계속 이 중동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67년까지 3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3차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한테 다 집니다. 이 중동전쟁에서. 그러자 아라파트의 인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아랍 국가들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 아라파트의 어떤 그런 주장이 맞구나. 아라파트 중심으로 좀 아랍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아라파트의 지위가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에로는 이후 각종 이 테러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자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악명을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로 잡아놨다가 결국 9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래서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로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82년에 이 피에로를 정말 섬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격한 곳이 바로 레바논 베이루트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레바논을 근거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레바논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심의 무장투쟁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인들은 우리 민중이 저항을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에 민중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이걸 인티파타라고 하고 87년에 인티파타를 1차 인티파타라고 하는데 뭐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막 돌 던지고 뭐 물건 던지고 이러면서 민중 봉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걸 이스라엘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1차 인티파타를 87년에 거치면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하마스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면 뭐 힘, 열정 또는 뭐 저항운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랍어에서 나온 그 앞글자들을 따서 나온 그런 말이 하마스인데요. 이 하마스의 뿌리는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에 있습니다. 또 무슬림 형제단 이름은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단체가 바로 하마스가 되겠습니다.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하고 또 이 단체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과격한 무장투쟁 단체였습니다. 지금은 정당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시작은 무장투쟁, 뭐 저항단체, 뭐 좀 과격단체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뭐 과격하면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자, 하마스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87년이었는데요. 88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인정하겠다. 이스라엘 타도 노선을 이제 접겠다.
그리고 우리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국가 선포하고 대신 우리 이스라엘 이제 타도 안 할게. 나 팔레스타인에서 땅 줘. 이런 입장을 갖게 되면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의 신임 총리 라빈 총리와 만나게 돼요. 이 미국의 중재로 만났고요. 내용은 아까 88년에 나왔던 그런 그 아라파트의 입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위한 영토를 달라.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이스라엘도 인정해주고 확보해주기로 하는 그러한 협정이 바로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한테 평화를 주고 자기네들 땅을 얻는 거예요. 자기네들 살 곳을 얻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부터 평화를 인정받고, 평화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토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이게 92년 오슬로 협약이었고요. 94년에 그 영역들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아랍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94년에 이렇게 영역이 확정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리더 아라파트는요, 이제 자치정부라는 것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래서 이후 이대로 가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영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영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영역 이렇게 나눠서 잘 가면 좋았는데 95년에 이스라엘에서 일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강경파 세력이 라빈 총리를 암살한 거예요. 오슬로 협약에 대한 반발이었죠. 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협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 땅을 인정해 줬느냐 이거죠. 그래서 라빈 총리가 암살당하고 그 후 네타냐후라는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네타냐후는 강경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한 이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가 또 전개가 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테러,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커다란 장벽을 설치해서 그들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그 장벽에 의해 고립이 됐고 바닷길도 막아버리면서 그들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강경 조치를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상대로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아라파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세력도 이제 막 개편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안에 두 개의 큰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파타와 하라파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안에 이 두 세력이 정당처럼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타는 기억하시죠? 아라파트가 처음 만들었었던 그 세력. 자, 근데 파타도 처음에 아라파트가 만들었을 때는 강경한 이슬람 민족운동을 하는 그런 강경 무장단체였는데, 그런데 오슬로 협약 이후 파타는 그 아라파트의 영향에 의해서 좀 온건해집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아라파트가 사망하던 그 시점의 파타는요, 처음과는 좀 달리, 물론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방 세력과 협상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세력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파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타는 하마스에 비해서는 좀 온건한 그런 입장이었고, 이 하마스는 얄짤없이 강경한 그런 무장투쟁 아랍 민족주의 과격단체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라파트가 죽고 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해요. 가자 지구는 오늘날 하마스가 장악하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안 지구는 거기에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잘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자 지구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충돌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마스가 완전히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마스가 그래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강경하게 맞서주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 정치 세력이 거기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가자 지구 상황도 계속 좋지는 않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갈등, 서로 보복을 하다가 지금 전쟁까지 이르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됐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뭐 100년 정도 전개된 엄청난 갈등이고, 또 그 지역의 평화가 오려다 말고 했었던 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저 문제가 잘 해결이 될까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간인들도 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도 모두 평화를 바라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사실 전쟁을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역사를 보면요, 우리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국제적 갈등과 문제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온 사례가 있어요. 우리는 인류가 그래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저 땅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